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원입니다.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오늘 첫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콘텐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대한 무궁화 정신, 두 번째는 무궁화 인재들의 5대 핵심 가치와 역량, 그리고 세 번째는 무궁화 인재들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을 이제 총 세 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에 대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의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를 만났습니다. 네, 한국의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를 만났습니다. 이 피터 드러커는 이제 어떤 사람인고 하니,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피터 드러커는 개인과 조직의 올바른 성공의 방향과 그리고 실천의 방법론을 이제 제시를 해 주시는데 평생을 이제 바치신 분이고, 그 다음에 경영은 이제 사람에 관한 것이다. 경영은 사람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인문 예술 경영이죠. 인문 예술 경영 철학을 바탕으로 평생을 헌신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쓰신 분입니다. 또한 이분께서는 95세 이제 타계하시기 전까지 끊임없이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는가,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를 질문하시면서 자기 혁신을 추구하셨죠. 그리고 자아 완성을 추구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평생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하신 분으로서 이분의 학습 방법은 3년마다 다양한 학문, 다양한 주제를 3년마다 바꾸어 가시면서 이제 평생 자기 주도 학습을 실천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은 지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분의 이 경영 철학뿐 아니라 또 정치, 그리고 문화 이런 쪽에도 상당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책도 이제 쓰셨죠.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에게도 이제 존경을 받으셨죠. 네, 저는 이 피터 드러커 박사는 현재 지식사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본이 되신다. 우리의 롤모델, 우리의 어떤 본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가 하신 행동들을 담는 거죠. 물론 우리는 가장 훌륭한 이제 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한국의 이제 무궁화가 피터 드러커를 만나면서 이제 위대한 무궁화의 경영 시스템이 이제 탄생하게 된 겁니다. 먼저 이제 경영은 오케스트라처럼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는 경영을 이제 오케스트라에 이제 비유를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를 할지라도 아무리 훌륭한 연주자를 할지라도 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하지 않으면 훌륭한 연주를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피터 드러커 박사는 이제 조직이 하나의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이제 개인과 조직이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오케스트라에 비유하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 근로자는 바로 기업 전체가 이제 연주할 악보가 무엇인가, 그리고 즉 이제 가치, 그리고 기준, 그리고 성과를 이제 규정함으로써 방향을 제시해주는 경영자들에게 이제 지식 근로자들은 이제 의존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피터 드러커 박사가 경영은 오케스트라에 비유를 하셨다면 저는 경영은 이제 무궁화처럼, 이 무궁화처럼의 이제 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쪽에 왼쪽에 있는 이제 무궁화가 강릉 방동리 이제 520호 천년 기념물로 지정된 무궁화입니다. 높이가 한 6m 정도 이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둘레는 이제 사람이 이렇게 성인이 앉기가 이렇게 버거울 정도의 둘레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꽃송이가 이제 보면은 이제 7월부터 이제 10월까지 개화하는 이 꽃송이를 보게 되면 한 100송이가 넘는 것 같죠?
100세가 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무궁화는 이제 우리가 꽃으로 알고 있지만 나무에서 꽃이 피는 거죠. 나무에서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이 무궁화 나무와 이 무궁화 꽃에는 정말 엄청난 그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궁화의 특성을 보게 되면 정말 이 피터 드러커 박사 같은 훌륭한 이 세계 모든 경영의 구루들이 또 존경하는 이 피터 드러커 박사의 경영 철학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무궁화 나무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왼쪽에 있는 이 무궁화 같은 경우는 홍단신계에 해당되는 무궁화고, 위에 있는 이 무궁화는 이제 하얗죠. 이거는 이제 배달계 무궁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궁화가 이제 5개의 꽃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5개의 꽃잎이 또 통꽃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나무는 또 이제 독립수라고 하는데, 굉장히 독립수다 보니까 이제 3m 간격으로 심어야 되는 그 독립수. 그리고 꽃은 통꽃. 여기에도 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엄청난 이 경영의 철학이 또 담겨져 있습니다. 나무는 독립성이 강한 나무고 꽃은 통꽃이다. 자, 이 가운데는 이제 뭐냐면 이 가운데를 단심계라고 합니다. 단심계. 자, 그래서 저는 이 무궁화의 그 경영 철학의 근간이 될 수 있는 그 핵심 가치들을 이제 무궁화의 꽃잎에 연결을 한 거죠. 단심계에는 저는 이제 사랑을 연결했습니다. 자, 사랑을 연결한다는 것,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사람을 우리가 이제 존중한다는 겁니다. 지금 많은 이제 그 기업의 문화를 보게 되면은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가 참으로 말은 쉽지만 참으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문화를 보게 되는데,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에이브러햄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의식주의 문제라든가 집단 소속의 그 욕구, 인간의 욕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게 되면 우리는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욕구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욕구가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조직에서 또 다른 조직으로, 기업으로 이렇게 이직을 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저는 이제 거기에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월급의 급여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사랑을 한다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먼저 그 사람에 대한 관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 격려, 믿음, 신뢰, 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사람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거, 경영자가 구성원을 존중하고, 구성원이 구성원을 서로, 동료가 동료를 존중하고, 팀장이 우리 팀원들을 존중하고, 이런 문화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근본 가치를 바로 이제 무궁화의 단심계에 연결해서 사랑을 무궁화 경영 시스템의 이제 근본 가치로 둔 것이죠. 어디 좀 이해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핵심 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무궁화가 이제 통꽃입니다. 이 5개의 잎에 하나씩 이제 핵심 가치를 연결했는데, 첫 번째 핵심 가치는 바로 이제 사명입니다. 사명.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경영의 목적은 이제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죠. 경영의 목적은 고객을 창조하는 것인데, 그 개인과 조직은 바로 이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어떤 비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주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이제 성실입니다. 성실. 성실이라는 것은 이제 근면함을 말하는 거죠. 이 근면함, 성실함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 뭐냐면 바로 이제 성과 향상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성과 향상을 위해서 무엇보다 이제 진지함 자세, 진지함, 그 진지함의 마인드, 그 진지한 마인드와 그 다음에 바로 또 뭐냐면 완전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진지함의 자세로 완전함을 추구할 때 성과 향상을 위한 그 자세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실은 이제 성과 향상을 위한 그 진지함과 이제 완전함,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이루어 나갈 것인가, 어떻게 성과를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이 두 번째 핵심 가치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기업의 경영의 목적은 기업이 이제 경영을 도입하게 되면
많은 기업이 경영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기업이 이제 경영을 도입했을 때 그 경영의 목적이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기업의 목적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고객을 창조하다 보면 이윤을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많은 기업이 먼저 고객을 창조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이윤을 창출한다는 생각으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실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그건 이제 차츰차츰 이제 학습을 하면서 배우셔야 될 겁니다. 자,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중요하냐면 매일같이 끊임없는 혁신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무궁화는 매일 어제의 꽃잎을 오늘 볼 수가 없어요. 무궁화는 어제 꽃잎을 모두 저녁에 다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조개모락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다 떨어뜨리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피터 드러커 박사의 진부한 것을 폐기하라는 혁신의 그 원리, 이 원리와도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고객을 창조하기 위해서 아침마다 새롭게 그 새로운 마음으로 무궁화처럼 고객을 대한다면 그 기업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혁신이 이제 세 번째 핵심 가치가 되었고요. 네 번째 핵심 가치는 협력입니다. 네 번째 핵심 가치 협력. 자, 이 협력이라는 것은 저는 이 지식사회에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협력이 되지 않으면 지식사회에서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지금 다 갖고 계시는 이 스마트폰도 다 모든 그 한 지식과 하나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식이 지식과 연결돼서 그러한 스마트폰, 통합된 시스템이 탄생한 것이죠. 지식사회에서 지식의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냐면 지식에 접목했을 때 시너지가 창출되었을 때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협력이라는 네 번째 핵심 가치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존중하고 협력 또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핵심 가치가 이제 협력이었고요. 다섯 번째는 이제 핵심 가치는 행복입니다. 자, 저는 이제 다섯 번째 핵심 가치 행복은 그냥만 이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뭐 이렇게 재밌는 것을 넘어서 바로 사람은 자아 실현을 추구하게 돼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를 보게 되면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가 충족이 되어지면 사람은 자아 완성을 향해서 또 도전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 존중이라는 것은 제가 몇 번을 강조해도 이제 부족할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경영자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또 경영자뿐 아니라 모든 우리 구성원들 모든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혁신 중에 가장 훌륭한 혁신은 바로 돈이 들지 않는 혁신입니다. 돈이 들지 않는 혁신. 자, 그것은 또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혁신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이제 다섯 번째 핵심 가치 행복을 이제 추구하는데 그것은 자아 완성, 자아 완성 그리고 함께 자아 완성에 이렇게 그 도전하는 구성원들과 함께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 내일이 기다려지는 출근이 기다려지는 회사. 행복한 일터 만드는 거 이런 것을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핵심 가치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위대한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시스템을 그렇다면 경영과 리더십의 또 개념을 알아봄으로써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경영의 유일한 목적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객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경영의 개념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고요? 총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총체적인 시스템. 자,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자신의 인생을 멋진 명작으로 만들고자 노력하는 개개인들, 그리고 세계화 시대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에게 이 경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이제 자기 경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개인의 인생에, 이 지식사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인생에 이 경영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경영을 먼저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 경영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제 팀 경영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팀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또 조직 경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자, 자기 경영, 팀 경영, 이 조직 경영은 모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랑을 근본 가치로 한 5대 핵심 가치로 둘러싸여 있는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이 이 모든 개인과 팀, 조직을 이제 담고 있는 거죠. 감싸고 우리는 그 시스템 안에서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 안에서 이제 함께 경주하는 겁니다. 즐겁고 행복하게. 자, 다음은 이제 이 무궁화의 인재 경영 시스템은 이제 먼저 왼쪽에 보시면 이제 구성원, 오른쪽은 경영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구성원이나 경영자나 이 무궁화의 이 경영 모델, 이 경영 시스템을 근본 가치, 사랑, 이 5대 핵심 가치 이 시스템을 구성원이나 경영자 모두 이러한 시스템을 자기 개인의 삶과 또 팀, 조직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경주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구성원들은 어떻게 이 5대 핵심 가치, 근본 가치, 사랑과 이 5대 핵심 가치를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인가? 이것이 이제 중요하죠. 그건 자신의 강점으로 이제 공헌을 하고 여러 가지 핵심 가치를 자신이 몸에 체화를 하면서 습관으로 만들면서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고, 그다음 경영자들은 바로 이런 구성원들이 저러한 무궁화 인재가 되기 위한 저러한 핵심 가치를 구현시켜 나갈 때, 이 경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도 이 5대 핵심 가치를 실천하면 물론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가 되는 거죠. 자기도 실천하면 물론 구성원들도 바로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구성원들은 조직에 공헌을 하고 경영자들은 지원을 하고 공헌을 하고 이렇게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궁화 인재 경영 시스템입니다. 자, 위대한 무궁화 경영은 바로 뭐냐면 동반성장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객 창조를, 경영의 목적, 경영의 유일한 목적, 고객 창조를 향한 동반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성원들은 이제 사명감을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약점이 아닌 강점을 활용하는 겁니다. 강점을 강화시키고 강점을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강점으로 공헌하는 것이죠. 자, 공헌 의식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과 향상을 위한 목표 설정, 이런 것들을 이제 구성원들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 목표 설정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평생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돼야 된다. 평생 학습을 통해서 성장하고 변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끝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평생 자기지도 학습. 제가 피터 드러커 박사를 존경하는 이유, 그리고 여러분들과 피터 박사님을 이제 같이 배우고 공유하고자 하는 것은 정말 저는 평생 자기지도 학습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생 자기지도 학습을 통한 성장과 변화. 그 다음 이러한 성장과 변화를 통해서 자연히 혁신의 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협력을 할 수 있는 거죠. 협력을 위해서는 존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자, 협력하여서 이제 시너지를 창출하는 거죠. 자, 시너지를 창출을 하면서 또한 자아 실현을 향해서 자아 완성을 향해서 도전합니다. 이러한 것을 같이 이제 동료들과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했을 때 어떤 행복한 일터가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자, 경영자들은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자의 역할입니다. 성과 향상을 위한 지원자 역할을 한다. 지시자가 아니라, 중요합니다. 지시자가 아니라 지원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혁신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이 혁신을 끊임없이 해 나갈 수 있도록 혁신 문화를 구축하는 것, 혁신형 조직을 구축하는 일이 경영자의 역할이고 책임이죠. 자, 그리고 협력할 수 있어야 되는, 구성원들이 협력할 수 있도록 바로 협력형 조직을 또한
경영자들은 이제 구축해 나가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과 책임인 겁니다. 자, 이러한 조직을 구축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제 바로 뭐냐면 이 기업의 문화는 바로 이제 위대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구성원들에게 존경을 받는 기업, 그리고 고객에게 사랑을 받는 기업, 예. 모든 이의 이 선망의 대상이 되는 사랑을 받는 그런 기업, 바로 저는 그러한 기업을 이제 위대한 조직, 위대한 조직 문화를 경영자들은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맨 또 밑에 보면 뭐라고 써져 있나요? 뭐라고 되어 있죠?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기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왜 들어가지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가 이제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야말로 이러한 경영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 구성원들과 경영자에게 빛과 나침판과 든든한 그런 기반이 되어주는 겁니다. 정신적 기반이. 우리가 개개인들도 정신적 기반이 약하면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시련이 닥쳐올 때 이제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우리 정신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신이 강한 사람은 정말 우리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굴에 들어가도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정신만 똑바로 차리고 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지식사회, 이 시대를 맞이하여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강인한 정신적 기반이 될 수 있는 이런 가치, 정말 이런 정신, 이것이 저는 이제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라고 저는 이제 책에 쓴 겁니다. 자, 다음요. 교육과정과 문제 목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 이 구성원들은 위대한 무궁화 정신을 배움으로 인해서 민족적인 자부심을 함양을 시키는 것을 배웁니다. 이 민족적 자부심이 또 왜 나오냐는 얘기를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위대한 기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성원들의 자부심입니다. 자, 근데 이 기업은 홀로 존재합니까? 아니면 사회에 속해서 존재합니까? 또 사회는 국가에 속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이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의 자부심, 이것은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과도 연결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적 자부심 함량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부심은 어떠한 힘든 상황이 올 때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거죠. 자부심은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 자, 이러한 원동력, 이러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는 사명을 다하는 인재,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인재, 공헌하는 인재가 되는 것이죠. 성실, 성과 향상을 향한 도전을 끊임없이 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무궁화처럼 끊임없이 고객 창조를 위해서 혁신하는 정신과 혁신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함께 공동의 목표를 공유하고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바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인재로 성장하는 법을 이제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한 조직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침이 기다려져야 돼요. 출근이 기다려지는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그런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모든 구성원, 여러분들이 함께 일하는 동료나 또 팀장님이나 또 임원분들이나 사장님, 이제 CEO, 모든 분들과 함께 가족과 같은, 가족처럼, 물론 이제 이 기업에서 또 무슨 가족처럼, 우리 전쟁인데, 기업은 곧 전쟁이고 경영은 전쟁인데 가족처럼 이런 얘기를 하느냐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혁신, 그것은 저는 바로 존중, 예, 함께 격려해 주자는 거죠. 함께 칭찬해 주고, 예, 그 개개인들이 또한 이제 추구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뭐 자격증 시험도 있을 수 있고 결혼기념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함께 즐거워해 주고 기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얼마나 우리 동료가 사랑스럽고 또 내일 보고 싶고 또 서로 선한 의지, 예, 서로 또 기대할 수도 있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인 자가 함께 서로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말 중요한 마지막 행복한 조직 만들기를 해 나가는 것을 이제 구성원들은 이제 학습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 경영자, 예, 팀장 이상. 여기서 경영자라고 하면 팀장 이상을 이야기합니다. 팀을 경영을 하는, 예, 3명 이상 경영하는 팀장 이상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 팀장 이상 경영자는 바로 지식사회에 적합한 중요한 겁니다. 지식사회 우리가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패러다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패러다임이 이 사람의 행동을 보면 패러다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패러다임을.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영자들은 현재 지식사회에 적합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지식사회에 적합한 경영 패러다임이 아니라 산업사회에 적합한 경영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안 되겠죠. 네. 이 산업사회에 적합한 현재 경영 패러다임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식사회에 적합한 경영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바로 사명과 비전, 조직의 기업의 이제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는 방법. 이 공유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공유가 안 되면 소통이 일단 안 돼요. 그렇겠죠? 예, 공유가 되게 중요한데 이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성과 향상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 성과 향상을 어떻게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구성원들이 혁신 그리고 경영자들이 혁신해라 이렇게 외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혁신형 조직이 되어야지만이 구성원들은 혁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혁신형 조직이 안 되었을 때는 이게 혁신이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경영자들의 혁신은 그냥 잔소리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혁신형 조직을 어떻게 구축하는지. 그 다음에 협력형 조직을 경영자들이 구축을 하지 않으면 구성원들의 협력은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협력을 안 하게 되죠. 예. 정말 경영자들이 바로 이 협력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경쟁 심리를 부추기고 이기주의를 조장하는 시스템 안에서는 협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지식사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식사회에서 지식이 위력을 발휘하면 지식과 지식이 함께 시너지를 창출했을 때 많이 가능한 건데 기업이 이 협력형 조직을 구축하지 아니하고 경쟁하는 시스템을 만들게 되면 뭐 끝나는 솔직히 뭐 머지않아 시간 문제죠. 이 기업은 도태되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협력형 조직 구축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구성원들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구성원들의 자아 완성, 자아 실현에 대한 도전을 응원해 주는 거죠. 또 지원해 주는 거죠. 참 저는 이제 유한 킴벌리라는 회사를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합니다. 유한 킴벌리는 구성원들의 그 성장과 변화를 경영자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그 결과 이 유한 킴벌리의 구성원들은 매년 성장하는 거예요. 매년 성장하고 변화를 해서 나중에 퇴임을 하고 나서도 어떠한 또 중소기업에 가서 임원으로 보통은 뭐 사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최고의 복지는 바로 교육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구성원들의 성장과 변화를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이런 성장과 변화 속에서 구성원들은 자아 실현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격려해주고 예, 함께 누구나 행복한 일터 만들 수 있겠죠. 예, 이게 이제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의 이제 경영자들 이상이 학습하는 것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무궁화의 위대한 경영 시스템을 이제 살펴보았는데 어떻게 뭐 기대가 되십니까? 예. 자, 이제 본 강의로 이제 들어갑니다. 위대한 무궁화 정신. 많은 사람들이 제 책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궁화가 왜 들어가냐는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는 이제 무궁화를 제가 알게 된 지가
수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한 2년 차가 되는데 와 정말 이 무궁화는 여러분들 제가 그냥 무궁화에 제가 그냥 빠져드는 게 아니라 무궁화가 저를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떠한 대상에 빠져들 때는 뭐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 무궁화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무궁화에 빠져들게 된 거고 그 무궁화를 연구하면서 무궁화의 특성들이 그동안 제가 16년, 이제 올해는 이제 17년 차죠. 자기 개발, 리더십, 이런 경영 쪽으로 정말 이제 저도 평생 학습을 이제 추구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한 경영 철학과 리더십의 이런 개념들이 무궁화와 연결된다는 것이죠. 제가 억지로 이렇게 짜맞힌 내용이 아닙니다. 그냥 무궁화라는 어떤 식물을 어떤 경영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상징물로 이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무궁화는 이 무궁화가 갖고 있는 특성에 그 특성이 바로 그런 위대한 경영 철학들을 담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왜 중요한지 이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과 이제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바로 위대한 무궁화 정신이 우리 현 사회를 지식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공통점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대한민국이나 이스라엘,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 때 그 제국주의 사상을 가진 일본의 나쁜 놈, 일본의 제국주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일본의 나쁜 놈들에게 뭐 일제강점기 36년이라고 합니다만 사실 30년이 더 됐죠. 1910년도 경술 국치, 그죠? 경술 국치. 한일합방이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일합방이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경술의 나라의 치욕이죠, 치욕. 경술 국치. 1910년도 그 이전부터 명성 황후가 시해되기 그 이전부터 일본은 일제강점기 사실 시작됐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기 나라의 국익만을 추구하는 이 제국주의의 사상을 가진 일본의 나쁜 놈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잔악한 일본 놈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 말할 수 없는 억압, 핍박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을 쳐서 죽이고 귀를 자르고 코를 베고 뭐 무기를 실험하게 해서 이 총을 얼마 만에 죽는지 뭐 이 칼에 얼마 만에 목이 잘려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고 우리 위안부에 끌려가셨던 할머니들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잔악한 모든 행동을 한 놈들이 일본 놈들이죠. 일본의 나쁜 놈들이죠. 그 나쁜 놈의 그 가치에는 바로 뭐가 있냐면 욕심이죠. 사실. 이 욕심을 갖고 있는 일본 놈들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히틀러, 나치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을 또 모든 생체 실험을 다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공통점을 저는 일단은 이제 말씀을 좀 한번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공통점. 차이점은 무엇이냐? 먼저, 제가 이제 구글에서 찾은 자료입니다만, 머리가 가장 좋다는 유대인의 IQ가 세계 저는 1등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IQ는 세계 1등이 아니라 바로 45위. 평균 IQ가 94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94, 100 미만은 혹시 있으신가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100 미만은 저는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평균 IQ가 94라고 합니다. 한국은 바로 2위입니다. 2위. 평균 IQ가 이제 106입니다. 1위는 홍콩 107. 우리가 1점 차이로 2위가 됐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머리가 좋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머리가 좋은 대한민국 그리고 평균 IQ가 94 정도 되는 이스라엘과
국민 총소들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GNI 국민 총소를 비교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4,800만 명, 그리고 미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560만 명을 조사를 해봤더니 대한민국 4,800만 명은 6,086억 달러 GNI, 이스라엘, 미국 내 이스라엘의 국민들의 560만 명의 국민 총소득은 바로 1조 6,500억 달러. 한국의 2.3배가 아닌 한국의 무려 23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자,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제 현주소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패 인식 지수 43위. 예, 한국 국가 청렴도 100점 만점에 55점입니다. OECD 회원 3, 4개국 중 27채 하위권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최근에도 여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최근에도 뭐 성완종 우리 회장님 리스트, 예? 그 사건 참 뭐 교육 시간에 뭐 이야기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지금도 이 부정부패는 정말 더 하위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현주소 OECD 국가 행복지수는 몇인가? OECD 34개 국가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34위가 멕시코, 33위 터키, 32위 최하위에 해당되죠. 한국입니다. OECD 주요 국가 어린이와 청소년 삶에 대한 만족도는 최하위입니다. 최하위. 이게 현주소입니다. 자, 그리고 OECD 국가 자살률, 표준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어떻게 되는가? 탑 10만 조사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인데요. 자, 호주가 10입니다. 7.5. 자, 일본이 3위죠. 그다음에 헝가리 0.2의 포인트의 어떤 근소한 차이입니다만 2위인 헝가리보다 무려 10포인트가량이 높습니다. 한국이. OECD 국가 자살률 대한민국 최고 1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는 거죠 이게. 청소년 자살률도 또 세계 1위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고,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이제 기업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돼서 이제 그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모든 지자체와 그 지자체에 속해 있는 모든 성인들, 구성원들까지도 이제 인성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올바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안내하는 역할을 이제는 할 때가 이제 법적으로 왔습니다. 인성교육 법제화 됐죠. 청소년 자살률 참 이제 심각합니다. 이제 자살 생각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35%가 어떻게 된 겁니까? 35%가 학교 성적이죠. 학교 성적. 이 학교 성적입니다. 우리나라 그 어머니와 이 사교육 엄청난 문제죠. 사교육 엄청난 문제입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는 거죠, 이제 청소년들이. 대한민국의 현주소. 출산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상식적으로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고령 인구 비중은 일본 다음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일하는 시간은 회원국 중에 가장 깁니다. 그리고 사교육 지출 비중은 회원국 중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하위권이죠. 자, 대한민국 교육의 현주소 총 사교육비가 약 20조 원입니다. 사교육비가. 고등학교 학생당 46만 원. 이 46만 원이 1인당 사교육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학업에 초등학교는 28만 원, 중학교 39만 원. 이 얼마나 이 학교에서의 이 공부만으로도 뭔가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변화가 되고 뭔가 이게 자라나야 되는데 이 사교육비가 이게 너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 사교육을 통해서 정말 이 아이들이 행복하고 올바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지 않죠. 자, 대한민국 교육 현주소 교육에 들어가는 돈은 세계 최고로 많은데 효율성은 떨어진다라는 이제 평가입니다. 한국의 그 교육의 효율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주소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자,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전 세계의 탑 100대 기업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너로 갖고 있는 이 기업이 30개가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유대인이죠. 이 30개 이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이제 다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이 평균 몇 %예요? 23%. 이 유명한 이 미국 아이비리그 재학생 유대인 비율이 23.6%입니다. 자, 그리고 노벨상이죠. 자, 세계 전체 인구 중에 유대인 비중이 몇 %냐면 0.19%. 1,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죠. 자,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 비중은 무려 22.3%가 됩니다. 분야별 유대인 수상자는 얼마나? 경제학상 42%로 가장 많고요. 의학상 28%, 물리학상 26%, 화학상, 문학상, 평화상 9%. 이렇게 이 유대인들이 정말 이 세계를 지배할 만하죠. IQ는 한국인도 높지만 이 IQ는 45위지만 세계 45위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지만 정말 이 하나 받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대한민국은 지금 노벨상이 몇 개인지 아시는 분? 대한민국 노벨상 1개죠. 정말 이 하나 받기도 힘듭니다. 이 노벨상을. 그러나 유대인들은 무려 178명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죠. 노벨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22.3%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유대인의 파워의 지표는 어디에 있느냐? 파워는 유대인 527만 명이 이제 그 미국 내에 자, 미국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영지가 주필자 35%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연방 상원 의원이 전체 대비 15%. 미국 100대 부호 중에 20%가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의 파워.